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요, 김양원님인데요. 고양시 삼송에서 DMC 역 가는 075 마을버스에서 처음으로 방송 들어요. 틀어주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런 거 자주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순서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못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과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디까지 지금 지속이 될지 이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서 최악의 경우 올해 제로 성장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 성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내수 모두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수출은 이달 20일까지 실적을 보니까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급감했고요. 또 이번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꺼리면서 그야말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이 기관들, 전문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와 스탠다드&푸어스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각각 낮췄죠. 특히나 일본계 노무라 증권은 최근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전에 2.1에서 1.8%로 낮춘 데 이어서 만에 하나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6월 말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모건 스테이니도 코로나 사태 전개에 따라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기존의 2.1에서 최소 0.8%포인트, 최대 1.7%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4%에 머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뭐 반등하거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 이 중국의 이 성장률, 국회 예산처의 이 통계를 보면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1%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할 수는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사태를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네. 또 우리도 역시 이 재정과 이 통화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코로나 추경 편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에 이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오는 27일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논의합니다. 이때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당초 한국은행은 올해 2.3% 성장을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에서 0.2%포인트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이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지만 4명은 선제적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금리 동결 전망한 6명 가운데서도 4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문가가 2명이나 되는데요. 네. 이 한은의 지금까지 입장은 금리 인하에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당시에도 한은이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서 대응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네. 당시는 기준금리가 현재처럼 1%대 역대 최대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네. 한은이 과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이번 이제 금리나 카드를 꺼낼지 아니면 다음에 미룰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은이 그 금리나 카드를 꺼내는 게 우리에게는 조금이나마 나을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어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도 확진자 때문에 공장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나와서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간 전국의 대형 유통매장들 줄줄이 휴업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신세계 강남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임시 휴업과 함께 방역에 나서고 있고 문제는 유통업체에 이어서 제조업체도 비상입니다. 삼성전자 구미공장이 지난 2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구미공장이 휴대전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여직원은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교인인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후에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9일부터 격리 조치됐는데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과 접촉한 다른 직원들도 자가 격리 조치됐고요. 이 폐쇄된 공장은 이번 달 새로 출시한 갤럭시 S20 그리고 폴폰이죠. Z 플립과 같은 신제품을 포함해서 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춰선 만큼 생산 차질이 일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외에도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사무동 일부가 폐쇄 조치됐고요. 코롱생명공학이 김천공장, GS 대전연구소 역시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이 밀접 접촉자로 확인이 돼서 직원 800여 명을 자가 격리시킨 바가 있는데요. 네. 직원 한 명만 감염이 돼도 공장 전체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조업체들도 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했던 라임 자산운용 그 사모펀드 투자 손실 규모도 1조 원이 넘는다라고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 1조 2천억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라임자산이 운영하고 있는 262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800억 원대에 그쳤는데요. 최초 설정액보다 1조 2,200억 원 이상 적습니다. 투자 원금인 설정액보다 순자산이 1조 2천억 원 넘게 적다는 것,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네. 특히나 이 펀드 투자자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문제는 이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는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정 조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했다라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기 혐의가 확인이 되면 이 투자 완금의 이 계약 취소권이기 때문에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분정조정위원회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을 과연 금융사들이 따를지 네. 아니면 결국 이 사기로 재판으로 넘겨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코로나19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망자 6명 중에 4명이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입원 환자였다는 겁니다. 청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경북 일대가 이 코로나19 공포에 떨고 있는데 청도 상황 어떤지, 특히 청도는 솥싸움으로 유명한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솥싸움 대전이 시작이 되어서 관광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청도 상황이 어떤지 현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구 한국우사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뭐 말을 좀 밝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도 일대에서 무더기로 확진자 및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나 충격에 크게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청도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어제까지 안타깝게도 이곳 청도에서 4분이 사망하였으며 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거의 패닉 상태에 있고요. 특히 청도 대남병원이 군청의 근거리에 있고 많은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역이어서 네.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거기가 좀 관광 특구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사람이 많이 안 지나다니고 외출을 꺼려하고 외부에서 안 오면 예.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여러 문제가 지금 벌써 발생되고 있고요. 네.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뭐 적막감이 흐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식당과 시장은 자체적으로 휴업한 상태에 있고요. 네.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청도군에서 2월 20일 목요일부터 네. 별도의 통보시까지 출입이 봉쇄된 상황입니다, 지금.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출입을 하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청도 대남병원이 사실은 근원지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들이 많잖아요. 예. 그 대남병원에 정신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폐쇄형 병동에 102명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에 나와서 서로 간에 흡연을 주고받다가 이런 식으로 확진이 됐을 것이고 더 전염이 빨리 됐을 것이다 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예. 저도 뭐 지금 듣고는 있는데요. 네. 흡연 공간이 사실 병원 내에는 없고 외부에 나와서 흡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통제가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진 걸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쪽에 네. 나가는 것을 아주 막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거기 가서 피우다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은 청도는 원래 예. 소싸움으로 사실은 경제가 돌아가는 곳인데 예. 지금 현재 그럼 소싸움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소싸움도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요. 네.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나와서 네. 선제적 조치로 저희는 2월 4일부터 임시 휴장을 결정하고 사태를 지켜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재개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개장 휴업 상태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개장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청도가 그 신천지 설립자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이다. 그래서 여기를 예. 성지 중에 성지를 꼽고 사람들이 여기를 그래서 많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요. 네. 이만희 총회장의 출생지라서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봉사활동을 자주 해오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예, 신천지 교인들이 청도의 각각 곳곳에 네. 봉사활동을 이발 봉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던 것을 들었고 네. 또한 총회장의 친형의 장례식도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확진자가 속출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감염됐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청도를 정말 왔다 갔다 많이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천지 교도들이 청도에 이렇게 많이 있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을 아셨습니까? 사전에는 뭐 인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됐죠. 그럼 그 지역 내에서는 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 곱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돌아가실 것 확진자들도 많은데 네. 고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앗아가지 않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해서 네.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발생한 지 몇 달 됐어요. 그 예. 전과 이후 비교해보면 청도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뭐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막강산처럼 네.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네.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식당들도 줄줄이 폐업하는 식당들도 있고요. 네. 특히 청도가 관광으로 인해서 네.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네. 지금 발길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거기는 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싸움이나 이런 관광업에 종사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고요. 네, 농사.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이 큰 몫을 차지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도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은 결국 청도 소싸움인데 이 예. 대화에도 지금 중단하시면은 큰 차질이 빚어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소싸움 개장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속해 있는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협력업체들도 있는데 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또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 정부에서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청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뭔가 좀 도와주고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연구를 하겠죠. 아, 그렇게 하는군요. 지금 우리 박상구 대표는 한국우사회 대표를 오래 하셨는데 이번이 제일 힘들어서 너무 뭐 고통스러웠다. 대표직도 사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전 이사회의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선 한국우사회는 네. 많은 주주들이 투자를 해서 경기장을 지어서 청도군에 기부 체납을 하고 네네. 전통 소싸움법에 근거해서 소싸움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사행사업 업체와 다르게 네. 저희는 장외 영상 사업장이 없어서 네. 지역적 한계도 있고 매년 적자로 인해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띄워보려 했지만 네네. 번번이 사회적 규약에 막혀서 실패를 하는 과정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사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 소싸움이라고 하는 건 한국우사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일종인데 이 네. 소싸움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뭐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만들기도 전에 지금 자꾸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놀이잖아요. 소싸움 예, 원래가. 전통 손사업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어서 농림부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왔고 있는데 네. 뭐 마사회나 경륜 경정은 장외 매장이 있습니다. 네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온라인은 아직 뭐 법적 근거는 없는데 장외 네. 매장에서 배팅을 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청도에서 국한돼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뭐 매출도 적고요. 어려움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전통 경기, 전통 소싸움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계속 악재가 겹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청도가 이 네.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대구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도도 민관군이 협조를 해서 예. 총력적으로 대응한다면 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은 뭐 대표님 좀 힘드시겠지만 사임은 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정상화 시키신 다음에 이제 해보시죠. 예, 일단은 뭐 정상화하는 과정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여기에 정신들이 다 집중이 되어서 네. 다른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이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구 한국우사회 대표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후 5시에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대구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긴다. 그런데 이 명단이 유출되면 성도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길래 이토록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어제 있었던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단 신천지를 해체하라라고 하는 그 청원이 어쩌면 그렇게 하루 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40만 명이 넘게 지금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요, 부산 장신대 신학과 탁지일 교수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며칠째 신천지라는 키워드가 계속 인터넷에 달구고 있는데요. 우선 신천지는 어떤 종교를 말하나요? 신천지가 1984년에 현재 대표인 이만희 씨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네. 그 본부는 과천에 있고 전국을 지파라고 불리는 12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생긴 그 다대오 지파라고 하죠.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신천지 단체이고요. 본인들은 이제 개신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성경도 사용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만희 씨에 대한 어떤 신격화나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어 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이단하고 이단이 아닌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분들은 이단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교리적인 분류겠죠.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인 그 분류보다는 네. 성경,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네. 기독교 전통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때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1984년도 3월 14일에 만들어져가지고 2019년까지 1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네. 포교 방식이 일반 교회와 다르다.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네네. 지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인식이 결국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신천지의 나쁜 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신천지는 주로 포교 대상을 기존 교회나 성당에서 찾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포섭하고 그 교회나 성당 밖으로 데려나가서 신천지 조직에 가입시키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들을 되찾아 오려는 가족들과 신천지 간의 충돌이 거의 전국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고 법적인 문제로도 다소 비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있는 전단지가 교회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나 성당 안에 피해가 좀 있고 또 신천지 신도들은 교회가 주된 포교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천지라고 밝히고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신천지라는 모습을 정체를 숨기고 들여오지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많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포스터나 전단지를 교회 앞에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에게는 신천지를 경계하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상한 게 이 신천지는 왜 새로운 사람들을 개척해서 종교로 또 귀회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이미 종교화된 사람들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독교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들도 사용하는 신천지도 사용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서 접근하는 게 쉽고 또 신천지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올바른 기독교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가짜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짓된 기독교인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교리적인 의도도 그 안에 숨겨져 있지요. 그리고 또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식구들한테도 잘 안 알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정적 이유로 신천지에 참여한다는 것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추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천지 내에서도 그렇게 감추고 활동하라는 것을 또 그렇게 지시하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신도자들 단톡방에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네. 신천지 지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서 숨기고 너의 그 정체를 숨기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봐라. 그리고 그런 내용을 남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 옳지 않은 지령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필요하지만 네. 이러한 신천지의 지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신천지 신도라고 본인들을 이야기하고 현재 리스트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요. 신천지와 교회의 이중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이면서도 어느 특정 교회에 가서 활동하면서 포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교회에도 멤버십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가고 그러면은 바로 신천지인 그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에 가도록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신천지에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포교의 장소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신천지는 본인들의 신도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14만 4천 명이요? 예. 그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네. 본인들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네. 누군가가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다 삶의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14만 4천 명을 채워서 네. 모든 것을 한 방에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신천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를 보면 이미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교리를 또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지요. 그렇군요. 이게 2015, 2018 이 사이가 좀 더 활성화되던 그런 시기였군요. 잘못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방역 당국의 큰 숙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에서 확진자들이 이동 동선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네. 자신의 종교를 떳떳하게 포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 왜 밝히지를 못하나요? 아무래도 그게 신천지의 부정적 이미지의 주된 이유겠죠. 예를 들어서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불자이다, 천주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이건 다 떳떳이 밝히고 전도나 포교 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본인들이 포교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그 좀 차이도 생기곤 하는데요. 그 대신 한번 신천지의 신도가 되게 되면은요. 네. 굉장히 그 탁월한 조직력과 정보력으로 신도들을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네. 이 신천지 신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위치 파악도 하고 또 그리고 보호도 하기 때문에요. 네. 그 조직력이나 정보력은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확산 시기부터 수백 명의 신도들의 동선이 파악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외부적으로는 본인의 정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에 대한 탁월한 조직력이나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벌써 어제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리 이 문제가 시작됐을 때 모든 거점이나 장소 혹은
그 신도들의 여러 가지 동선이나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이제 원래 인터뷰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종교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 활동 포교의 특성을 좀 알아야지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와 신천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합해지니까 좀 네. 혼란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나 구원파를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교리적 특징이나 혹은 그 조직의 특징을 파악하지 않으면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않으면 그 구체적인 대책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종교는 상식을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면적인 차원에서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번 병마 사건은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 신천지의 교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의 해석은? 예, 물론 교리하고 연결이 되죠. 마귀의 짓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은 외부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부용으로 좀 보여지죠. 아무래도 외부적인 어떤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불안하고 또 동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이만희 씨의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만희 씨는 신천지 안에서 네. 거의 뭐 교회가 성령이다. 이런 절대적인 존재로 위치지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도들은요. 네. 그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내가 이 이만희 씨의 말에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라는 잣대만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 신도들은 이게 마귀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위험성은요. 그런 마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외부에서 찾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외부에서 찾다 보면은 자신 스스로 확진자라 하더라도 이런 방역이나 이런 예방에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해이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신천지는 그 이만희 교주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김남희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든 신도들의 의사결정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현대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김남희 씨가 수년 전에 이만희 씨의 후계자처럼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김남희 씨는 신천지를 탈퇴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요. 네. 한 그 언론 그 유튜브에서 존존 TV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 김남희 씨가 출연을 해서 네.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의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그 함께 생활도 했고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만희와 신천지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고 지금 뭐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내용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만희는 신격화된 성령이 아니라 이만희는 사람이고 신천지는 종교사기 집단이다. 네.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이만희에게 속아서 돈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었다. 이것이 주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가지고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신천지가 참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그 신천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신천지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은 열심히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어제 발표에서 이렇게 뭐 본인들이 질병관리본부와 곧 소통하고 있고 협조하겠다라는 네네. 내용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의 명단 유출로 비난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억울함의 호소보다는 네. 차라리 대책들을 좀 더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신천지는 이미 교회와 사회에서 양치는 소년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정성 있는 자료의 제공이나 혹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네.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갖고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최대 피해자인 것이죠. 네. 자칫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양치기 소년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지 않길 바란다. 네. 정말 딱 가슴에 와닿는 아주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가지고 부산 장신대 신학과 탁지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 공포가 점점 거세지면서요.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청도 소싸움 등 각종 행사가 취소, 연기되고 있고요. 또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밥을 선호하고 그 장보기도 인터넷 주문으로 하는 등 극도로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에 지난 18일에는요. 김정숙 여사가 면목동 동원 전통종합시장을 찾아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한 동행분이 계십니다. 요리하는 푸드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 모시고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 18일 김정숙 여사와 면목동 전통시장을 찾으셨는데 네. 이렇게 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동행을? 원래 아시던 분이에요? 아니요. 옆집 누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그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전통시장을 가서 물건 보는 것도 또 일이거든요. 네, 같이 그렇죠. 동행하셨던 네. 이영복 셰프랑 저랑 가서 분위기를 좀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명목동 전통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시장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쪽이 아마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또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하는 입장에서 네. 상황도 좀 보고 하려고 따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분위기 좀 어떻던가요, 시장?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그때가 네. 이제 이 국내 종교장들 네. 사태가 터지기 전이어서 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단합이 잘 된 모습이었고 사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8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네. 신천지 사태가 그 이후에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버스를 A번 버스를 타면은 밑에 내려줘요. 네. 그 버스 내려가지고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곡동 정식병원을 지나서 네네네. 쭉 올라가요. 그럼 저희 학교가 있어요. 그 라인에 면목동 동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시장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를 김정숙 여사랑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갔다는 거는 사실 상상이 조금 안 가서 네.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분위기는 달라졌나 아니면 똑같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이제 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자체에서도 상인회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보였는데 일단 예전에 갖고 있던 이미지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깔끔해졌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정리정돈이 됐던. 네. 예전 지저분했어요? 네, 바닥도 좀 지저분하고 좀 깨끗하지 않았죠. 많이 현대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한 바닥에 천장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그래서 가서 칼국수만 드시고 오신 거예요? 뭐 하시고 오신 거예요? 같이 장도 보고요. 이제 상인분들하고 뭐뭐 얘기는 사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딸기도 사고, 딸기? 뭐 버섯도 사고, 네. 매생이도 사고, 뭐 많이 샀죠. 이게 확실히 싸죠. 재래시장이 싸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재미도 있어요.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고. 직접 보는 맛이 있죠. 아주머니라고 네. 얘기하는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셰프님은 딸기도 사고 버섯도 사고 매생이도 사셨으면은 우리 여사님은 뭘 사시던가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꿀하고 생강은 좀 많이 사셔가지고 기억에 생강? 남습니다. 네, 아마 그걸로 청 담그신다고. 청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청와대 들어가면은 거기서 쓰시는 식비나 이런 거는 다 저는 나라에서 주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김정숙 여사나 이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래요. 네, 월급 나온 걸 가지고 네. 자기 돈에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산다고. 필요한 것만 사시겠죠. 네, 아껴서 써야 된다고. 뭐 사는 건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 한 5명 오고 싶어 하면은 한 4명으로 줄여달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엄마랑 똑같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전통시대 이제 지나다녀 보시니까 그 되게 뭐 따뜻하고 그 특유의 순박함이나 소박함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서도 또 상인들이 주로 하셨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말이라던가. 순박함과 소박함보다는 관록이 느껴지더라고요. 관록? 아무래도 이 장사를 오래 하시던 분들이어서 네. 아무리 좀 어려운 상황이어도 뭔가 좀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야? 뭐 어려웠던 거 하루 이틀이니 약간 이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었고요. 네네. 네. 그렇게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궁금했었어요. 그쵸. 그 얘기도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른 사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요? 이제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사람의 선한 마음이 나오는 것인가 싶기도 한데 네. 뭐 기억 남는 거는 상인분 한 분의 이제 남편분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뭐 병치레하던 뭐 경험이 있다 보니 아픈 사람도 걱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자기 장사 안 되는 것보다도 파 안 팔린다고. 파 농가 걱정하시고. 그분은 뭘 파시는 분이었는데? 채소 가게. 그분은 채소 가게 하시는데 네. 특히 파 농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이제 이만큼 쌓아놓고 안 팔린다. 뭐 파가 워낙 많이 생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걱정하는 것도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시는 네. 물론 본인 걱정도 하시겠죠. 하지만은 뭐 남 걱정도 하시는 것들이 확실히 좀 경험치와 관록이 있는 분들이구나.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김정숙 여사가 파를 사시던가요? 엄청 많이? 김정숙 여사랑 이현복 셰프랑 다 팔 많이 샀죠. 재밌었던 게 그 채소, 가게 사장님이 계셨는데, 자부심 대단하세요. 자기들은 이제 좋은 거, 크고 좋은 것만 갖고 온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시장에서 가장 비싸다. 대파 한 단에 1,500원이었던 건데, 자기가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런, 한 단에 1,500원짜리면은 뭐 가격 부담되지 않죠. 그래서 많이 사가지고 왔었어요. 지금 그 3359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요.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요? 우리 집이 전통시장 바로 옆인데 항상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행이죠. 집집마다 좀 다른가 봐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자영업자들도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나왔던 매출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게 수치로 나왔던 거겠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일부러 안 찾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 가면 재밌어요. 네. 저는 주차할 때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면 또 정이 있고 이렇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시장 방문 때 김정숙 여사께서 대파 위기라는 말을 걱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 대파를 많이 샀고 또 다른 가게 하시는 분도 대파가 위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대파가 위기였어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은 일단은 이번 겨울이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고요. 온도가 높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작황이 지나치게 좋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과 수요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생산하는 현지에서는 수도권으로 보내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운송비가 버려버려. 차라리 이제 폐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처리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도 생겼고요. 그렇군요. 또 그럼 파 말고 또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파 말고 감자 얘기 많이 하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가 엄청 비싸다 그러더니만 또 이번엔 또 싼 거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들이 취급하시는 상품의 개념으로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시잖아요. 네. 생각보다 시장 상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뭐 식재료는 아니지만 화훼 농가도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화훼 농가는 진짜 힘들더라고. 우리 의뢰인이 화훼 농가에서 예. 저한테 의뢰비를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입학에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저에게 착수금 이걸 돈을 못 주는 거죠. 일은 시키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봐줘야 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달라 그래. 뭐 없는 사람 달라 그래봤자 그거는 공격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월달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꽃소비가 늘어나는 타임이 되니까 네. 좀 꽃을 많이 사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셰프님들이 좀 꽃을 좀 많이 사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 아니, 모두가 서로 도와야죠.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담도 많이 돌더라고요. 그 건물주들이 이제 그 월세 같은 것도 많이 깎아주고 이러고 있다. 전주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송 라디오에서 나오셨는데 그랬다고.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식자재 같은 거 이제 오래 둘 수가 없는 걸 텐데 만약에 사람들 준비는 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상하거나 썩거나 이러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식자재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제 상인분들이 네. 좋은 식재료를 가져와서 가격을 매겨서 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본인들이 이제 관리를 많이 하시죠. 가격을 조금 할인을 해서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1+1 마트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고요. 떨이처럼 팔아버린다? 떨이까지도 안 되면은 이제 폐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사람마다 노하우는 다를 겁니다. 뭐 본인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아는 사람하고 뭐 교환을 하는 것도 뭐 적지 않게 보아왔는데 요즘에는 그 푸드뱅크도 있으니까요. 푸드뱅크는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유통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제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기한이 넘은 상품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판매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유통하는 업자들이 지켜야 되는 유통기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있죠. 신선 식자재들 뭐 대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감자 같은 것들은 배추 상황에 이런 거 따라서 그쪽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들을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라 이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팔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무료 급식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필요한 그쪽도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 재료가 들어오면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로 진짜 하시는군요. 네. 여기 남아있는 것들을 좀 저쪽으로 보내시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공포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면서 영화관을 안 가고 회식도 취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식문화에도 변화가 생기더라. 네. 어떻게 변화가 생깁니까? 사실 이 식문화 변화는 업계에서 뭐 식문화 트렌드라 그래서 많이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현장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앱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 배달 앱 같은 걸 이용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리가 완전히 된 음식들도 배달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받아서 안에서 먹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그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어제랑 그제랑 계속 시켜 먹었는데 내가 안 보는데 이게 정말 잘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긴 들던데. 결국에는 믿는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뭐 이제 뭐 제가 뭐 전문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확률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배달로 많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죠. 최대한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네, 뭐 100%는 없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이 더 선호가 되면 전통시장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전통시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주문과 배송 스타일의 문제였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주문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배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네. 네, 마트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클릭만으로도 뭐 무거운 뭐 생수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옮겨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쪽은 직접 가서 그 물품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는 이렇게 양분화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서 점점 온라인 쇼핑몰로 치솟고 있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 그것만 없으면은 그래도 직접 가서 물품 보고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 선호도인 것 같습니다. 선호도? 네, 아무래도 편의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배송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느니 직접 가서 내가 직접 골라오는 거를 그렇지.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 박 작가님 주변 지인들 중에도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 요즘 반응이 어때요? 사실은 그 국내 종교단체 그 신천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크게 어렵다고 안 그래요? 크게 얘기 나온 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주위에 물어보면은 뭐 보도 되는 것과는 달리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생각은 이거죠. 자영업 어려운 거 하루 이틀 아니다. 그렇지. 네. 뭐 맨날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냐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번에 그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몰이나 이런 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입점해 있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띄게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하고요. 중국집 저희 많이 먹잖아요. 네. 요리 많이 시켜서 먹는데 네. 그쪽도 홀 장사와 이제 배달 장사가 나눠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홀 장사가 눈에 띄게 줄었고요. 줄었다? 하지만 뭐 배달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질까요? 다시? 뭐 수치를 봐야지 알겠지만 항상 이런 일 터지면은 완화가 된 다음에 잠깐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네. 다시 올라오니까요. 네. 뭐 그런 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어린애들 때하고 비교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김치나 이런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인데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먹어요, 거의. 네네. 그러면 세대가 어쨌든 변하면서 결국은 다 뭐 그런 야채나 김치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만 드시고 네. 그다음에 자라나는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먹는 방향으로 갔고 네.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그 식습관이나 식생활 문화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글쎄요, 이게 아마 가정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래요? 어린 친구들이라고 김치를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입맛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고기, 특히나 이제 뭐 소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체형이 많이 커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변화에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 업계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나 아니면은 음식 문화를 따라서 같이 발전하겠죠. 그렇게 한쪽으로만 딱 편식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그럼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어야지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네. 그러는데 면역력 높이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김정순 여사가 요즘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 하나 있다고 하던데. 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뭐 국민들에게? 아니요. 그 김정숙 여사가 시장에 갔을 때는 네. 사실은 말을 하는 입장보다는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네. 뭐 딱히 제가 전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통령 부인께서 오시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많은 거죠. 그걸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면역력. 글쎄요. 사실 면역력을 높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은 있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면역력을 높이는 요소들이 다 있죠. 영양소 같은 거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지만은 그 음식만 먹는다고 면역력이 높아질 것이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은 뭐 음식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잘 챙겨 드시는 방법이 첫 번째인 것이고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이것만 믿고 드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지방질과 영양소들이 다 이제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조금만 반영을 할 테니까 그래도 얘기를 몇 개만 해주세요. 아니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이 부분은 정말로 뭐, 우리가 김치 얘기도 하셨고요. 뭐, 마늘 얘기도 많이 하고 양파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재료들이 영양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면역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라는 건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의사와 약사와 말씀을 해서. 알겠습니다.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사와 약사에게 상의해라. 네. 제가 오늘 푸드 칼럼니스트 모셔놓고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춰라. 탁지일 교수가 오늘 신천지를 향해 한 쓴소리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과 이미지 탈색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나서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맙시다. 진정한 피해자가 누군지 찾아봅시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